대한민국의 온돌이 이렇게나 대단하다고. 여기 일본의 전시장에서 한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떤 한 장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삿포로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 사토 유키코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은 3대째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는 절대 관계하지 말라. 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가풍처럼 이어져 왔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한국 음식점 앞도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보수 정치인들에 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셨죠. 게다가 명절 때마다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키자 며 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안 때문에 제 남편 켄지도 홋카이도 대학의 물리학 교수이지만 한국 연구진과의 협업은 항상 피해왔어요. 국제학회에서도 한국 연구자들과는 대화를 피하고 돌아오고는 했죠. 제 아들 켄타는 더했습니다. 학교에서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에 김치가 나온 날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고 돌아오기도 했죠. 검도부 대회 때는 한국 선수들과 시합하는 것을 거부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한국 출판사의 의뢰는 무조건 거절했고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건 참가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한국이 저희 인생을 뒤엎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으로 유명한 만큼 홋카이도의 겨울은 역시나 매우 추웠죠. 그날도 저는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며 작업실에서 코타츠에 몸을 묻은 채 태블릿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코타츠 속에 틀어박혀 작업을 하지만 올해는 전력난까지 겹쳐 난방 제한 권고가 내려졌기에 더욱 힘들더군요.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코타츠는 우리 집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본 전통의 코타츠면 충분하다 고 늘 말씀하셨고 저 역시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켄타의 아토피예요. 중학교 검도부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온 켄타가 코타츠에 들어가면 땀에 젖은 몸과 눅눅한 이불이 만나 상태가 더 나빠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코타츠 이불을 들춰보다가 충격을 받았죠. 통풍이 안 되는 이불 속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엄마, 가려워. 너무 가려워서 못 참겠어. 매일 밤 켄타의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피가 난 팔과 다리, 벌겋게 부어오른 목덜미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침이면 이불과 잠옷에 피가 묻어있고 붉은 상처 자국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항히스타민제만 처방해 주었죠. 켄타의 아토피가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짓는 켄지의 모습, 코타츠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밤마다 울며 긁어대는 켄타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고집이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켄타가 긁다가 피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죠. 오늘도 코타츠 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켄타가 학교에서 돌아와 검은 도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벌써 가려운지 극적이고 있었어요. 목 부분에 붕대가 살짝 보이고 손목의 붉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작년보다 2배나 늘었더군요.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5%도 안 된다며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코타츠 온도를 낮추자니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대로 두자니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켄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도부 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데 그대로 코타츠에 들어가 숙제를 하거든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서 아토피는 더욱 심해지고 밤이면 온몸을 긁어대느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불을 자주 말리고 교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타츠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찬 공기와 이불 속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습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곰팡이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켄타의 아토피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을 고치려면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보다 이 혹한의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저희 가족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신문 광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포로 디자인 위크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특별전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켄타의 피투성이 손목을 붕대로 감아주며 밤을 지새운 직후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켄타의 아토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이끌리듯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니 친환경 난방 시스템, 새집증후군 해결 방안,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더군요. 전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붐볐어요. 대부분의 부스가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전통 난방 시스템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부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발바닥이 녹아드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죠. 게다가 공기도 따뜻하더군요. 옆을 보니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벽면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편안해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따뜻하시죠? 그 순간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 묻어나는 일본어의 고개를 들어보니 부스 안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홋카이도 대학 건축학과 겸임 교수라고 했어요. 순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운 통풍 구조예요. 열이 바닥 전체로 골고루 퍼지면서 실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죠. 덕분에 습도 조절도 완벽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박민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켄타의 아토피로 피투성이가 된 손목이 떠올랐어요. 곰팡이가 자랄 수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만 한국의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답니다. 코타츠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열효율이 좋아서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전기를 2번 변환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박민준 교수는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키며 코타츠와 온돌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지난달 전기 요금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켄지가 퇴근 후 전시회에 들른다던 약속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근처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켄지를 기다리는 동안 박민준 교수는 계속해서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이 골고루 데워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상체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온돌 체험관 안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포근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온도계와 습도계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온돌의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켄지는 도착하자마자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물리학 교수답게 열 전달 방식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박민준 교수와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 경직된 모습이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연력학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라니 놀랍습니다. 켄지의 말에 박민준 교수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지, 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지,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켄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검도 연습이 끝나고 전시회로 오겠다는 거였죠. 켄타가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한국인 교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온돌 체험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게 달라진 공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훨씬 덜 극적거렸어요. 여기 되게 따뜻한데요? 검도장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연습하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덜 가려울 것 같아요. 켄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토록 좋은 게 한국의 것이라니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우리 가족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켄타의 아토피 상태를 듣더니 온돌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원리,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는 방식, 그리고 전신이 골고루 데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단열과 환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현대식 온돌은 전통 온돌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신 기술로 더욱 효율을 높였다고 했죠. 단열재와 추결 시스템이 결합되어 한번 데워진 열이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온돌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켄지는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고, 켄타는 여전히 따뜻했던 바닥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과학은 국경이 없는 거야. 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훌륭한 기술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산이 남아있었죠.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켄지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켄타가 잠든 후 거실에서 코타츠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켄지는 노트북을 펼쳐 전시회에서 찍어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유키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야. 연력학적으로 완벽해. 하지만 켄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니까요.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완강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켄타의 아토피 때문에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알아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온돌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한국의 온돌을 우리 집에 들여오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런 미개한 나라의 물건이 일본 전통 가옥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곧바로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날 오후 내내 어머니의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켄타의 아토피와 곰팡이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였지만 이성적인 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연구실에서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 켄타가 많이 아파요. 코타츠의 곰팡이 때문에.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너희 마음은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난방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자존심이야. 내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단다.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지만 결정을 바꾸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죠. 결국 켄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곰팡이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코타츠와 온돌의 습도 관리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코타츠를 다른 한쪽에 작은 온돌 체험존을 설치했죠. 여기 봐. 코타츠 이불 안쪽의 습도가 75%를 넘어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야. 반면 온돌은 40-50% 사이를 유지해. 이건 3주간의 데이터야. 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습도와 온도를 체크하고 공기 중 곰팡이 포자 수까지 측정했어요. 그래프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줬죠. 게다가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코타츠 이불에서 채취한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죠. 동료 교수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 켄타의 아토피가 악화된 이유를 알 것 같아. 연구 결과를 정리한 켄지는 건축학과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박민준 교수도 초청했죠. 발표장에는 20여 명의 교수들이 모였고 켄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코타츠와 현대식 온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습도 관리에 있습니다. 코타츠는 국소적인 열원으로 인해 이불 내부의 습도가 축적되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어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일어납니다. 실험 결과 코타츠 환경에서는 3일 만에 곰팡이 콜로니가 형성되었지만 온돌 환경에서는 3주가 지나도 곰팡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여러 교수들이 켄지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의대 교수는 아토피 치료에 있어 실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켄지가 연구 결과를 들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학문적인 것과 가문의 전통은 별개 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고요. 오히려 켄지에게 너마저 한국 편을 들 거냐 며 서운해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박민준 교수님께 비밀리에 공사를 부탁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답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켄타 군의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공사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박민준 교수님이 소개해준 한국인 기술자들의 숙련된 솜씨에 켄지도 감탄했죠. 특히 전통 가옥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설비를 설치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켄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경계하던 아이가 어느새 공사 현장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더군요.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길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한국 전통 건축이 일본 건축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대요. 기둥을 세우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렇게나 공통점이 많은데 이제껏 우리가 미워한 게 잘못된 걸까요? 켄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 구조가 비와 햇빛을 조절하는 원리, 기둥과 볼을 결합하는 방식, 창호의 구조까지. 심지어 기술자들에게 직접 질문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사카이 씨였죠. 평소 어머니와 친하신 분이라 가슴이 철렁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실은 나도 몰래 설치했어요. 작년 겨울에. 덕분에 요즘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고 특히 류마티스 통증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사카이 씨의 말씀에 저희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온도를 사용하는 집이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많은 이웃들이 조용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죠. 켄지와 저는 매일 밤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했답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박민준 교수가 제안했어요. 켄타 군의 건강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큰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그리고 두 분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켄타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순간이었죠. 켄지와 상의 끝에 저희는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순간 두 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집안이 따뜻하구나.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온기에 의아해하시는 눈치였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추운데 코타츠나 펴자 고 하셨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멈춰 서셨어요. 유키코, 이게 무슨...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 습하지 않은 공기, 구석구석 퍼지는 봄날 같은 따뜻함. 어머니는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켄타를 유심히 보시더니 놀란 눈치셨어요. 켄타야, 내 피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켄타의 얼굴과 목에 붉은 반점들이 거의 사라졌고 긁어서 생긴 상처들도 많이 아물어 있었거든요. 손목의 붕대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려워요. 밤에도 잘 자요. 검도 연습하고 와서도 괜찮아요. 켄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켄타의 팔을 만져보셨죠. 예전처럼 거칠거칠하지 않은 피부를 느끼시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이게 다 온돌 덕분이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곰팡이 없는 깨끗한 공기, 전신을 감싸는 자연스러운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켄타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켄지도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며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게다가 제 작업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코타츠에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자유롭게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실은 제가 요즘 작업 시간이 늘었어요. 전에는 추워서 또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겁게 옷을 겹쳐 입지 않아도 되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대신 이불을 가져오셔서 바닥에 깔고 앉아보셨죠.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으시더니 책을 읽던 켄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이웃집 미야모토 할머니였어요. 정전이 되어 너무 춥다고 하시면서 잠시 있다 가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또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기는 정말 따뜻하네요. 마치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어느새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한파 속에서 전기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온돌의 열기는 오래도록 지속되었거든요. 이웃들은 저마다 간식거리를 들고 와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특별했던 건 코타츠도 여전히 거실 한켠에 두었다는 거예요. 켄지가 제안한 건데 온돌과 코타츠의 장점을 모두 살리자는 거였죠. 실제로 어머니는 가끔 코타츠에 앉아 계시다가도
어느새 온돌방 바닥에 누워 계시곤 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단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카이 시내도 다나카 시내도 모두 온돌을 설치했다는 걸 말이다.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 괜히 고집 부렸나 싶기도 하고 켄타의 검도부 친구들도 자주 놀러와요. 연습 후에 온돌방에서 쉬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읽곤 해요. 땀에 젖은 도복이 마를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죠. 게다가 제 작업 의뢰도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작업 환경이 좋아지니 더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루에 4-5시간이 한계였는데 지금은 8시간 이상 작업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답니다. 태블릿도 습기 없는 환경 덕분에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켄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아토피가 호전되었거든요. 피부과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고 물으실 정도였어요. 이제는 검도 연습을 마치고 돌아와도 샤워만 하면 되죠. 더 이상 연고를 바르거나 밤새 극적거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코타츠 주변에 불편하게 모여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온돌방 덕분에 어디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거실은 이제 우리 가족의 진정한 휴식 공간이 되었어요. 한쪽에는 여전히 코타츠가 있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통적인 분위기도 살렸죠. 다른 쪽은 넓은 온돌마루가 펼쳐져 있어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앉거나 눕거나 할 수 있어요. 덕분에 모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죠. 유키코,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으니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퇴근하시면 이제는 저희 집으로 와서 온돌방에 누워 신문을 보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가끔은 켄타와 함께 바닥에 누워 별자리 책을 보시기도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도 해요. 켄타는 친구들을 데려와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온도를 설치하면서가 시작이었죠. 차가웠던 우리의 편견이 녹아내리면서 가족의 온기도 함께 커져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은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답니다. 이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라는 켄지의 말처럼 우리 가족의 변화는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어요. 대학 연구소에서는 3개 연구실이 공동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였죠. 코타츠 사용 과정과 온돌 설치 과정의 실내 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온돌 설치 과정의 경우 실내 곰팡이 포자 수가 평균 82% 감소했어요. 특히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거주자의 85%가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연구 발표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의대, 건축학과,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질문이 쏟아졌죠. 전기 사용량은 어떤가요? 일본 전통 가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요? 장기적인 건강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실 계획인가요? 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기 사용량은 평균 43% 감소, 전통 가옥의 구조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답니다. 켄타도 학교에서 큰 활약을 했어요. 보건 수업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자신의 아토피 치료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죠. 여기 보세요. 제 팔에 상처가 어떻게 아물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곰팡이 포자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에요. 아빠가 찍어주셨어요. 반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기도 했죠. 보건 선생님은 켄타의 발표 자료를 다른 반에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국의 전통 건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된 게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하셨대요. 하지만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과학적인 거였니?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이제는 이웃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먼저 온돌 이야기를 꺼내세요. 켄타의 아토피가 나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기세가 줄어든 이야기,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게다가 지난 겨울 그토록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이웃들을 초대해 다과회를 여셨어요. 온돌방에 앉아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더군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가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알겠어.
켄지의 연구는 이제 전국적인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30개 대학, 50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로 발전했죠. 켄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집의 온돌이 사람들을 돕고 있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따뜻한 온기가 녹인 건 단순히 추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편견도 굳어있던 생각도 모두 따뜻하게 녹여버렸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의 온돌이 겨울철 필수품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홋카이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삿포로 시내에만 300여 가구가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 많이 찾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쓴 에세이가 출간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이었는데 지역 신문에 연재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켄타의 아토피로 시작된 이야기, 가족의 편견이 녹아내린 과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순간들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담아냈답니다. 유키코 씨의 글이 많은 용기를 주었어요. 저희도 이제 온돌 설치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연락이 많았죠. 출판사에서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 에세이 증보판을 내자고 제안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켄타의 장래 희망이 바뀐 거예요. 검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아이가 이제는 건축가를 꿈꾸고 있어요. 박민준 교수님이 보내주신 한국 전통 건축책을 밤새도록 보더니 스케치북에 자기만의 도장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온돌이 있는 도장을 만들고 싶어요. 운동하고 나서 바로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아픈 친구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켄지의 연구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박민준 교수님과 함께한 친환경 주거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두 분은 전통 건축의 장점을 현대 기술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세요. 특히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나 과학적이었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켄지의 말처럼 이제 온돌은 의료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홋카이도 의사회에서는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라인에 온돌 시스템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켰답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피부과와 소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죠. 어머니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기 보이는 집도 온돌이 있을까? 우리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있겠지? 우리 집은 이제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온돌에 관심 있는 이웃들, 아토피로 고민하는 부모님들, 매주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곤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민준 교수님이 한국의 건축학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켄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집을 소개했답니다.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하더라고요. 저희 집의 온돌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좋은 온돌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켄타의 말에 박민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켄타군, 꼭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면 좋겠구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켄지와 박민준 교수님의 연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켄타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처럼 건강한 따뜻함에는 국경이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자 그 너머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제 우리 가족의 겨울은 매년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라는 걸. 마치 온돌의 온기처럼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저희 가족을 바꿔준 한국의 온돌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영국의 초엘리트 특파원 출신인 에밀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다 망가져버렸다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침을 뱉으면서 그딴 나라는 없어져야 한다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파견을 간 에밀리는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만난 것도 모자라 그 남자아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버려서 몇 년 동안이나 그 파견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특파원 에밀리 로즈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한 제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해요. 냉철했던 전쟁 특파원이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를 그리워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동양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편견. 그때의 상처가 저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끌었죠. 차라리 그곳이 더 정직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편견으로 가득 찼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소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을? 이쯤 되면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BBC 특파원이 되어 동양으로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에밀리, 넌 아직 너무 순진해. 동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곳이 아니야. 그때 선배 기자셨던 제니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했어요. 안주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으니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겨우 2년차가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간 중국 특집 기사로 취재해서 특종으로 준비하고 있던 기사를 중국인 선임 기자가 통째로 가로채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저는 그저 실수련이 했어요. 그 중국인 기자에게 항의를 하러 갔죠.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갑기 이를 데 없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서양 여자가 동양을 이해할 순 없어. 내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절대 파악하지 못할 거야. 넌 중국인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한 열정이었을까요? 이어진 부당한 인사평가로 저는 결국 좌천되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중국인 기자를 서포트하는 연줄이 이사장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BBC 본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는 동아시아 관련 취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선이었어요. 순수한 유럽의 비극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동양의 그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라면, 그래요. 우크라이나라면 적어도 정직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로즈 기자, 우크라이나 전선 취재를 자청한다고요? 네, 편집장님. 제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경력으로는 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장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키이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 인생 최대의 특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필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양의 이야기라는 걸요. 전쟁 취재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러시아군 지원 병력 속에서 북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처음 그들을 봤을 때의 심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야, 여기서조차 동양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거야. 늘 그랬듯 전쟁터의 아침은 늘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키이우 교회의 전선을 취재한 지 벌써 3주째였죠. 매일 아침 폭격 소리에 잠을 깨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취재를 다니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북한 남학생들을 본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뭔가 더 으스스한 느낌이었죠. 로즈 씨, 저기 좀 보세요. 그때 현지 가이드 드미트리가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러시아군 보급부대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망원경을 통해 그들을 지켜봤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러시아군 사이로 눈에 띄게 작은 체구의 병사들이 보였어요. 아니, 병사라기보다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분명 아시아계였죠.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용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드미트리, 좀 더 가까이 가볼 수 있을까요? 위험할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는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곳까지 접근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북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곳에는 아직 파릇하게 자라야 할 북한 청소년들이 러시아군으로 파병되어 있었어요. 작업반장 동무, 오늘 배식량이. 조용히 해라. 러시아 군관들 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북한 청소년들이 러시아군에 배치돼 있다니. 이건 분명 큰 특종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베이징에서 만났던 것만한 동양인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가장 어려 보이는 소녀는 고작 1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취재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재 수첩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맴돌았어요. 왜 북한은 미성년자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걸까? 러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걸까? 아니면 저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취재가 저를 얼마나 깊은 곳으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제 편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한 소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드미트리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로즈 씨,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탈출이요? 드미트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마을 외곽에 있는 한국인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대요. 놀랍게도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인이라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또 다른 함정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북한 청소년이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심지어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드미트리, 그 제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는 믿을 만한 현지인의 연락입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꽤 오래 산 분이래요. 한식당도 하고 계시고.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제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 할머니일까? 이게 다 설계된 거라면? 혹시 북한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린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위치가 어디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차로 1시간 정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네? 지금이요? 해가 곧 저물 텐데. 그때 드미트리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분명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텐데 취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마치 제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죠. 그렇게 저는 드미트리와 함께 출발했어요. 폭격으로 엉망이 된 도로를 따라 차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쟁의 흔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자꾸 빨라졌죠. 사실 그 할머니가 마을에서 좀 유명하시대요. 드미트리가 운전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통에도 한식당을 계속 열어두셨거든요. 피란민들한테 무료로 밥도 주시고. 흥미로운 정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 위장형일 수도 있지. 더 큰 거짓말을 위한 포장일 수도 있어. 차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마을의 풍경이 창 너머로 보였죠. 그리고 멀리 한 집 마당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에요. 드미트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2층 집이 있었어요. 지붕은 삐뚤어졌지만 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현관 옆에는 서울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득 제 가슴 한켠이 찌르르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달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니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요. 로즈 씨, 들어가 볼까요? 그때 드미트리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죠.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전쟁터에서 만난 익숙한 냄새라니 묘한 기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문가에 서 있던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셨어요. 검은 치마에 앞치마를 두르신 모습이 어쩐지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한국 시골 할머니들과 똑같았죠. 안녕하세요. BBC 특파원 에밀리 로즈입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님 왔는데 밖에서 이러고 있음 쓰나? 어서 들어와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더 진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어요. 구석 테이블에서는 러시아노인 몇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죠. 전쟁통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니. 할머니, 말을 꺼내려는 제 입을 할머니가 손짓으로 막으셨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먼저 이거나 먹어봐요. 어느새 제 앞에는 뜨거운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취재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경계가 되살아났죠. 죄송하지만 전 식사하러 온 게. 아이고, 이렇게 말랐는데 무슨 취재를 해요. 밥부터 먹어요. 할머니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는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서 IMF 때 왔어요. 제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업한다고 왔다가 여기서 남편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싶어서 식당을 차렸죠. 할머니의 말씀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전쟁이 나고 주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도 이곳만은 계속 문을 열어두셨다고 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손님들의 밥줄인데 어떻게 문을 닫아요? 할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덤덤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베이징에서의 기억에 사로잡혀 이런 순수한 마음까지 의심했다니.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에? 제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쉬게 해줘요. 너무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와 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준호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운명처럼 그 소년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군복은 흑투성이었죠. 할머니가 다가가 소년을 안으시려는데 오지 마세요. 그때 소년의 날카로운 외침에 우리 모두 움찔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여긴 안전해.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총상이었습니다. 소년의 왼쪽 팔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친 것 같았죠. 저는 그 상처를 보며 괜히 울컥했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미트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죠. 싫어요. 의사 오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소년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어요. 준호야, 이분들은 우리 편이야. BBC 기자 선생님이고 도와주러 오신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가셨죠. 저는 할 수 없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경계심이 정말 심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그 애를 기다려주자.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함경도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 갑자기 군인들이 왔는데 그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살 이상의 남자애들은 다 데려갔어요. 특별 군사훈련이라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왔죠. 여기 와보니 다들 전쟁터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메모도 못할 정도로요. 준호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정말 참담한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밥은 하루에 한 끼 줬어요. 그나마 제가 주방 일을 해서 다른 애들 몰래 음식도 챙겨주고. 근데 어제 제가 몰래 챙겨둔 빵을 다른 애한테 주다가 걸렸어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았어요. 많이. 그래서 도망쳤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으셨어요. 이번엔 준호가 피하지 않았죠. 얼마나 무서웠어.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미트리가 데려온 의사가 준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로즈 씨, 할머니가 커피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밤이 깊어졌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처음엔 다들 죽을 줄 알았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총소리에 잠이 깼는데 옆자리 태연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도망치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굳이 끝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나도 도망쳐야겠다고.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날은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둘째 날에는 걸었어요. 계속 한참을. 배고파서 눈앞이 자꾸 흐려졌는데 준호의 말에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곧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들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배고팠어. 저는 취재 수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사로 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생생했고 너무 아팠으니까요. 셋째 날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기어서 왔죠. 그러다 멀리 불빛이 보였는데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마당에 걸린 태극기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죠. 저게 보였어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도 배웠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기어서라도 왔다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와보니 할머니가 계시던. 갑자기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죠. 드미트리, 확인해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군용 트럭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색이 시작된 걸까요? 이러다가 들킬 수 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도 위험해질 거예요. 준호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이셨습니다. 준호의 군복을 벗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히셨어요. 피 묻은 옷은 부엌 아궁이에 넣어 태우셨고요. 이제부터 넌 내 손자야. 서울에서 놀러온 우리 준호. 알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트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맞이했어요. 다행히도 새벽이 되어서 군용 트럭들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저의 결심도 그중 하나였어요. 할머니, 준호를 한국으로 보내야 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준호를 한국으로 보내야만 그 애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셨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어요. 이곳의 경계가 얼마나 삼엄한지 혹여나 우리의 계획이 걸렸을 때 드미트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 중이라 민간인의 이동도 제한적이었어요. 제 취재 신분증을 이용하면 말을 꺼내자마자 드미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당신이 BBC 기자라는 게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왜 전쟁 특파원이 어린 소년과 함께 이동하는지.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IMF 때부터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이죠.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탈북을 돕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연락해 볼 테니.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말과 러시아말이 뒤섞인 대화들.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목소리. 저는 준호와 함께 2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의 동태를 살폈죠. 로즈 씨, 준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가슴이 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학생을 돕고 있었으니 말이죠.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특종을 위해서? 아니면 양심 때문에? 준호야, 널 처음 봤을 때 알았어. 내가 그냥 북한에서 온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넌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15살 소년일 뿐이야. 그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으셨어요. 길이 열렸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돼요. 그때 할머니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동안 5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모두 할머니가 아는 한인들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제일 까다로워요.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드미트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드미트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제안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전쟁 특파원이 현지 음식 문화를 취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러시아, 한국 음식 문화 교류 같은 할머니의 식당을 다큐멘터리로 찍는다고 하고요.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서울 식당은 이미 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으니까요. 그럼 준호는 할머니 손자로 나오면 되죠. 촬영 보조로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취재 수첩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호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밖에선 여전히 포성이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도시락 몇 개와 촬영 장비를 차에 실었죠. 이상하게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프로의 본능이었을까요? 준호야, 긴장하지 마. 넌 그냥 내 손자야. 할머니가 준호의 옷깃을 다듬어 주셨어요. 카메라 든 척하면서 로즈 씨 옆에만 있으면 돼. 첫 번째 검문소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전 BBC 특파원으로서 러시아, 한국 음식문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고, 저는 통역이자 가이드고, 할머니는 현지에서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신 거고, 전 서울에서 온 할머니 손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연습한 대로 잘 해내리라 믿었어요. 그때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들 준비됐죠? 그때 드미트리가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류 검사입니다. 순간 무표정한 군인이 차창 앞으로 다가왔어요. 드미트리가 서류를 건넸고 저는 제 BBC 기자증을 내밀었습니다. 음식, 다큐멘터리라고요? 그때 군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네, 특히 전쟁 중에도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현지 식당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혹시 드셔보실래요? 제가 30년 넘게 만들어온 김치찌개인데. 군인의 시선이 도시락으로 향했어요.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이건. 군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김치찌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스크바에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당 손님이었나 보네. 그 순간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군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마치 오랜 단골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응대하셨죠.
아드님도 참 잘생겼네요. 군인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손주예요.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김치는 이 근방에서 제일이죠. 다들 알아요. 군인이 웃으며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BBC에서 꼭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식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차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0km 앞에는 두 번째 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모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30시간의 긴 여정, 3번의 검문, 2번의 우회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긴장된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준호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로즈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대사관 직원과의 첫 만남은 냉랭했어요. 이영호 영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죠.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어요. 북한 주민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죠? 다시 돌려보내자는 건가요? 그 전쟁터로요? 로즈씨,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영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대사관 안에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저희는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난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네? 하지만 내 식당이 있잖아요. 내 자리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에게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자 안식처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준호와의 작별은 짧았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할머니. 그래, 우리 준호 이제 잘 살아야 해. 저는 BBC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당분간 모스크바에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종이라도 잡았나요, 로즈씨?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영사님의 말씀대로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신분 확인에만 한 달이 걸렸고 러시아 당국과의 협상은 더디기만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다짐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백의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준호를 만났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로즈 씨는 외국인인데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난 베이징에서 배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게 내 편견을 깨는데도 도움이 됐나 봐. 마침내 2달이 지나고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즈 씨, 이제 헤어져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잠시일 뿐이야. 난 이제 동유럽 특파원으로 일하게 될 거야. 여기서 할머니도 지켜보고 너 같은 아이들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그렇게 준호는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도와주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준호를 보내게 되었죠. 저는 이제 비어버린 준호의 방을 치우면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책상을 바라보았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쓰지 못한 기사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말이죠.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드미트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응,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드미트리는 이제 제 공식 파트너가 됐어요. BBC도 동유럽 담당 특파원으로서의 제 요청을 받아들였거든요. 할머니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베이스를 차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한테 또 연락 왔어요. 드미트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서울 식당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곳을 지키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제는 러시아 군인들도 할머니를 돕는다고 해요. 김치찌개가 그리워 일부러 들른다나요. 준호한테서도 소식 왔어요. 제 휴대폰에 찍힌 사진 한 장. 북유럽의 어느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곳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다른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제게 받은 선의를 열심히 베풀겠다면서 목숨을 건 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준호가 걱정되면서도 저는 그 애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로즈 씨, 이제 기사 쓰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매주 한두 명씩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출발할까요? 그때 드미트리가 취재를 가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래,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가자. 오늘도 저는 특파원 에밀리 로즈는 작은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다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인 할머니께 받은 따뜻한 온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상처로 한국이란 나라를 애써 외면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를 그리워합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마지막 김치찌개 사진이 놓여 있어요.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그렇게 선명했던 그 붉은 빛깔이 이제는 제게 희망의 색이 되었습니다. 전쟁 취재 중 만난 한국은 제가 알던 모든 편견을 부숴버렸어요. 차가운 이해관계가 아닌 따뜻한 정이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닌 진심 어린 용기가 있었죠.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보여주신 작은 용기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끼의 밥이 국경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그 따뜻함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를 통해 본 순수한 희망, 할머니를 통해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특종은 숫자나 사실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가장 위대한 영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닌 한 그릇의 김치찌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또 누군가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실까?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겨울밤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태극기를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까?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이 깨달음은 제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진실만을 쫓는 특파원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용기에, 준호의 순수한 희망에게, 그리고 제 편견을 깨뜨려준 한국이란 나라에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세요.